4년 전 가을, 윤명자의 집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새로 배운 요리예요. 며느리 이지은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내왔습니다. 아들 민석은 그런 아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지은이 요리 솜씨 좀 보세요. 제가 복 받았죠? 명자는 음식을 한 입 맛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구나, 지은아. 넌 손끝에 정성이 있어. 지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대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도왔고, 명절엔 며칠 전부터 와서 음식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명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 예약을 잡아주고, 감기라도 걸리면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민석은 그런 아내를 무척 아꼈습니다. 퇴근하면 꼭 꽃이나 작은 선물을 사 들고 왔고, 지은이 힘들어하면 어깨를 주물러주며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명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년에 아이 가지려고요. 민석이 수줍게 말했을 때 명자는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좋은 부모 될 거야. 너희 둘 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민석은 회사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호를 기다리던 차에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옆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였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명자는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옆에서 지은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지은은 명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물을 떠다 주고 명자가 쓰러지려 할 때마다 부축했습니다. 자신도 남편을 잃은 슬픔에 무너져 내리고 싶었을 텐데 지은은 시어머니를 먼저 챙겼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지은은 매주 명자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론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슬픔을 나누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자는 며느리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지은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웃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얼굴엔 생기가 사라졌고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 있니?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명자가 물을 때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병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무렵 지은은 명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병원에서, 직장에서 좀 힘들어요. 명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상사가 자꾸 저한테 심한 말을 해요. 환자들 앞에서도요. 남편 없는 사람은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니? 6개월쯤 됐어요. 처음엔 참을 만했는데 요즘은 너무 힘들어요. 약을 먹어야 출근할 수 있어요. 지은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명자는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지은은 명자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제 걱정까지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명자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민석이가 남긴 소중한 사람을 더 이상 혼자 아프게 둘 수 없다고. 그로부터 2달 뒤 명자는 며느리 몰래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병원 로비 오전 10시. 외래 수납 창구 앞은 대기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창구 안에서 이지은은 긴장된 얼굴로 환자를 맞았습니다. 명자는 멀찍이 떨어진 대기석에 앉아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지은의 책상 한쪽 구석엔 진통제와 위장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환자에게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명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갑게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지은의 등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명자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보이는 오만한 표정의 남자였습니다. 이지은 씨, 이 환자 서류 또 틀렸어요? 그는 서류 뭉치를 지은의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환자들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명자는 무의식 중에 핸드백 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이래서 남편 없는 사람은 감정 조절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지.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남편을 잃고 4년을 버텨온 며느리에게 저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에서 뭘 했죠? 고객 앞에서는 웃으라고. 우울한 표정으로 환자 대하면 병원 이미지 다 떨어진다고. 박경호라는 이름표를 단 그 남자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환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고 있었고 하얗게 핏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녹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3분여의 시간 동안 박경호는 지은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환자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로비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사람들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온몸엔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박경호가 휙 돌아서서 복도로 사라진 뒤에야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엔 눈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표정뿐이었습니다.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상처받아 왔는지를.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녹화된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3분 47초. 한 사람의 폭력이 고스란히 담긴 증거였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에게 들키지 않게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서가. 명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단다. 내가 그렇게 아끼던 지은이가 말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나설 차례야. 내가 못다한 일, 내 아내를 지키는 일. 엄마가 할게. 명자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속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오래된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인 명함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윤리위원 윤명자. 퇴직한 지 5년이 넘었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병원 윤리 구조, 의료기관 감독 체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그녀는 누구보다 그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끝까지 간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으로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 아들이 사랑했던 사람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싸움. 명자는 병원을 뒤로하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걸음걸이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명자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인 명함 케이스 안에서 한 장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보건복지부 윤리위원 윤명자. 거실 테이블에 앉아 명함을 내려다보던 명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휴대폰 안 영상 파일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박경호의 목소리, 이지은의 떨리는 어깨,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3분 47초의 영상이 끝날 때쯤 명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제도가 아닌 사람의 양심으로 싸워야 해. 그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쥐는 펜이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관련 기관 전화번호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노동청, 의료윤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가장 아래 줄에 손으로 꾹 눌러 적었습니다. 끝까지 간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스탠드 불빛만이 조용히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박경호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그가 내뱉은 모든 말은 선명하게 남겼습니다. 병원 로비 배경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새벽 2시 편집이 끝났습니다. 명자는 영상 파일을 저장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사진이 놓인 선반 앞에 섰습니다. 액자 송민석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엔 지은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명자는 손끝으로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내 아내를 지켜줄게. 내가 못다한 일, 이제 엄마가 할게.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찍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노동청이었습니다. 오래전 함께 일했던 동료가 여전히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상담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명자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명자는 잠시 인사를 나눈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건으로 상담하러 왔어요.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상담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3분 47초의 영상이 끝날 때쯤 상담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공개적 모욕, 인격 침해, 반복적 폭언. 모든 요건을 충족합니다. 상담사는 즉시 신고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명자는 차분하게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오랜 경험이 있었기에 어떤 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가 피해자예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내로 예비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노동청을 나선 명자의 다음 목적지는 의료윤리위원회였습니다. 그곳에도 옛 동료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간사로 근무하는 후배였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명자는 동일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 병원의 내부 문화를 조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후배는 영상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직원을 이렇게 대하다니.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리위원회는 즉시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명자는 마지막 장소로 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였습니다. 인권침해 신고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세 곳에서 동시에 움직이면 병원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직원을 이렇게 대합니다. 본문엔 편집된 영상 링크와 함께 짧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영상은 서울 시내 대형 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의사가 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장면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함께 일하는 동료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가 신뢰하는 병원의 진짜 모습입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명자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서가, 엄마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내 아내를,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지켜낼 거야. 밤이 깊어졌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명자가 올린 게시글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만을 넘었습니다. 의료계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일반 포털 사이트, SNS, 각종 온라인 공간으로 영상이 확산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영상을 다운받아 다시 올렸고, 누군가는 캡처해서 공유했습니다.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저 사람 대병원 외과 과장 아니에요. 간호사들도 저 사람 피한다던데요. 소문 자자했어요. 환자한테는 친절한 척하면서 직원들한테는 저러는 거 진짜 역겹네요.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모욕하는 게 의사 할 짓입니까? 이런 사람이 의사라니 자격이 있나요? 병원 홍보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병원 대표 전화로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예약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즉시 해명 자료를 내보내야 합니다. 홍보팀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맥락이 제거된 편집본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직원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관련 사실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해명문 아래 댓글은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맥락이 뭐가 있어요?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나요? 전형적인 가해자 쉴드. 실망이에요. 병원 이미지 관리에만 급급하네요. 진짜 문제는 안 보이나 봐요. 같은 날 오후 대병원에 공문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처는 노동청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은 급히 병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경호 과장을 당장 불러. 1시간 뒤 병원장실. 박경호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영상 때문에 병원이 난리입니다. 노동청 조사까지 들어왔어요. 박경호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병원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외부 활동 자제하십시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지내세요. 박경호는 병원장실을 나서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감히 자신을 찍었을까? 그날 로비에 있던 사람들, 환자들, 동료 직원들, 그리고 이지은.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가장 가까이 있던 건 이지은이었어. 박경호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설마 그것만은 게 이런 짓을 했을까? 아니면 누군가 시켜서.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지은은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인사팀장과 박경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경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지은 씨, 앉으세요.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우리 병원을 비방하는 영상이 올라온 건 알고 있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박경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로비에 있었던 사람 중에 당신이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혹시 당신이 찍은 거 아닙니까?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박경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누가 찍었을까요? 당신 말고 누가 나한테 원한이 있겠어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인사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지은 씨, 최근 업무 태만과 상사 지시 불이행 건으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환자 서류 처리 중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어요. 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박경호가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환자 개인정보가 다른 환자 차트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담당한 환자죠.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지은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제 컴퓨터를. 박경호가 말을 잘랐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 로그인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건 아니죠? 영상이 당신 짓이든 아니든 당신은 이미 끝났어요. 업무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도 당신 버리고 먼저 죽은 거 아닙니까?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중대한 업무상 과실과 병원 명예 훼손 의혹으로 즉시 해고 처분합니다. 오늘 안으로 개인 물품 정리하고 회사 절차 밟으세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그녀의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은 씨 해고됐대. 저 영상 올린 게 이지은 씨래. 며칠째 전화도 받지 않고 회사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는 걸 본 명자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결국 명자는 직접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가 며느리의 해고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의료윤리감독원에서 근무하는 선배였습니다. 선배님, 저 명자예요. 긴급한 일입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제 며느리가 부당해고 당했어요. 보복성 해고입니다. 증거 조작까지 했어요. 명자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배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불법이야. 노동청에 즉시 신고해.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대병원 관련 자료가 필요해요. 보험 청구 내역, 과잉 진료, 통계에 있는 거 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자야, 너 뭘 하려고? 명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쟁이요. 제대로 된 전쟁. 이번엔 그들이 무릎 꿇을 차례예요. 알았어. 이틀만 줘. 공개 가능한 자료 다 보내줄게. 전화를 끄는 명자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의료계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후소 폭언 피해 직원, 결국 보복성 해고당했습니다. 글에는 지은이 받은 해고 통보서 사진과 함께 경위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영상 유포 의심, 조작된 업무 실수, 그리고 죽은 남편을 들먹인 모욕까지.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복 아닌가요? 증거 조작까지 했다고? 완전히 썩었네. 이 병원 진짜 답이 없다. 노동청은 뭐 하나요? 당장 조사해야죠. 명자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다음 단계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청 부당해고 신고, 의료윤리감독원 자료 입수, 언론 제보 보복성 해고, 증거 조작, 병원 내부 제보자 확보. 명자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용히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면으로 맞설 것입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마음속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 그리고 저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싸움. 명자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사흘 뒤 명자의 이메일함에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암호가 걸린 압축 파일이었습니다. 의료윤리감독원 선배가 보내온 자료였습니다. 파일을 열자 대병원의 최근 3년간 보험 청구 내역과 환자 검사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명자는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그녀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외과에 불필요한 정밀 검사 건수가 유독 높았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박경호가 담당한 환자들이었습니다. 명자는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환자별 검사 항목, 보험 청구 금액, 실제 필요성. 숫자는 명확한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험 청구 조작, 불필요한 검사 강요, 환자를 수익 창출 도구로 이용한 정황. 또 다른 파일에는 병원 직원 이직률과 정신과 상담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직률은 40%를 넘었고 특히 외과는 60%에 달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은 직원 중 70% 이상이 직장 내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명자는 자료를 정리해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의료 전문 기자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이틀 뒤 명자는 조용한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USB와 서류 봉투를 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병원의 어두운 진실입니다. 최근 3년간 보험 청구 조작 정황과 과잉 진료 통계예요. 그리고 이건 병원 내부 직원 이직률과 정신과 상담 기록이에요. 기자는 서류를 펼쳐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직률이 40%가 넘네요. 외과는 60%.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상담을 받은 직원 중 대부분이 상사의 폭언과 괴롭힘 때문이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자는 USB를 확인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사감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그 병원에서 4년 동안 일했어요. 매일 병 들어가는 걸 지켜봤죠. 그리고 며칠 전 부당하게 해고당했어요. 보복성 해고였어요. 죽은 아들이 남긴 소중한 사람을 제가 지켜야 합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기사 쓰겠습니다. 나흘 뒤 기사가 떴습니다. 대형 병원의 민낯. 불필요한 검사로 보험료 부풀리기. 직원 40%가 떠나는 병원. 그 이유는 기사는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대병원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보험 청구 조작 정황, 과잉 진료 의혹, 높은 이직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박경호의 행태. 파장은 컸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다뤄지기 시작했고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첫 번째에 대병원이 올랐습니다.
병원은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재 예약 취소율이 30%를 넘었습니다. 외과는 50%입니다. 경영팀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보험공단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청구 내역 전수 조사를 하겠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인사팀장을 바라봤습니다. 박경호 과장 어디 있나? 자택 대기 중입니다. 출근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만 병원장은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다 그 사람 때문 아닌가? 직원 한 명 제대로 관리 못해서 병원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용기를 냈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신고하고 싶어요. 박경호 과장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조합장은 그녀를 맞아들이며 말했습니다. 당신만이 아닙니다. 이미 12명이 더 신고했어요. 며칠 사이에 신고 건수는 2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수년간 쌓여온 폭언, 모욕, 부당한 업무 지시, 물리적 위협까지. 그동안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익명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박 과장에게 수술 도구를 던져 맞은 적이 있습니다. 환자 보는 것보다 실적 올리는 게 우선이래요. 불필요한 검사도 무조건 하라고 했어요. 저는 박 과장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간호사를 발로 찼어요. 여러 사람이 봤는데 다들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병원 로비는 한산해졌습니다.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같은 시각 명자는 노동청을 찾았습니다. 부당해고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담사는 명자가 가져온 증거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백한 보복성 해고입니다. 그리고 증거 조작까지 있었다면 이건 형사 고발 대상이에요. 명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제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상담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병원 측에 출석 요구서가 발송됩니다. 그리고 의료윤리위원회에도 이 건을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일주일 뒤 월요일 아침 대병원 로비에는 낯선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병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윤리감사팀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팀은 즉시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서류 가방 안에는 수개월간 수집된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병원장은 그들을 맞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병원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감사팀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공식 윤리감사입니다. 최대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거부하시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병원장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감사팀은 즉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서류 검토, 직원 면담, 시스템 로그 확인. 모든 것이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2시 윤명자는 병원 로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임시 복직한 이지은이 명자를 발견했습니다.
노동청의 중재로 지혜는 복직 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명자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이제 곧 끝날 거야.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박경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감사팀 소환을 받고 병원에 온 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명자와 박경호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경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기억하시나요? 한 달 전 로비에서 제 며느리를 모욕했던 날. 박경호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누구요? 명자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은퇴했지만 전 보건복지부 윤리위원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괴롭힌 직원, 이지은의 시어머니죠. 박경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걸. 명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상도 자료도 언론 제보도 모두 제가 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폭언 영상, 직원 진술서 20건, 보험 청구 조작 정황, 과잉 진료 통계. 당신이 저지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박경호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난 그냥. 명자가 말을 잘랐습니다. 직원 무릎 꿇리던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모욕하던 사람, 죽은 남편 얘기까지 꺼내며 상처 주던 사람. 이제 당신이 꿇을 차례예요. 로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감사팀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박경호 과장님, 조사실로 가시죠. 박경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복도를 걸어갈 때 주변 직원들은 조용히 길을 비켜줬습니다.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자는 로비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감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내내 직원들이 조사실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간호사, 행정직원, 심지어 다른과 의사들까지 모두가 증언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조명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집에 가셔야죠. 추워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해.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팀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복도를 걷다가 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선생님?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팀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민준. 감사팀장 강민준은 명자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15년 전 명자가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할 때 그는 신입연구원이었습니다. 명자는 그에게 의료윤리의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병원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의료진도, 직원도, 환자도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민주는 명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배운 윤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오래 방치되도록 정말 죄송합니다. 명자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돼요. 그게 진짜 사과예요. 민준 씨,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환자 호출 안내 방송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내일 최종 보고서가 나갑니다. 박경호 과장은 징계 해고가 확실합니다. 20건의 직장 내 괴롭힘, 보험 청구 조작 정황, 과잉 진료 의혹. 모두 명백합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구조적으로 방치한 책임이 있으니까요. 감봉과 경고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시스템 전체가 문제였어요. 그걸 바로잡아야 해요. 민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신 거예요?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처음엔 그냥 며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파고들수록 문제가 깊더군요. 한 사람의 폭력이 아니라 병원 전체가 병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끝내기로 했어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은 사람이 구제받을 겁니다. 이곳 직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병원을 찾을 환자들도요. 정말 감사합니다. 명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전 그저 며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요. 민준이 떠난 뒤 명자는 혼자 로비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아들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은 지갑 사진이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해냈어. 내 아내를 지켰어. 그리고 이곳에서 고통받던 많은 사람들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전체 공지가 떴습니다. 박경호 외과 과장 즉시 징계 해고 처분. 의료윤리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판정. 보험 청구 조작 및 과잉 진료 의혹으로 수사 의뢰. 병원장 감봉 3개월 및 병원윤리위원회 공식 경고 처분.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오랜 고통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지은은 수납창고에서 그 공지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년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명자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은은 명자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햇살이 따스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박경호의 징계 해고 소식은 순식간에 의료계 전체로 퍼졌습니다. 며칠 뒤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병원 박경호 과장 해고 사유,
직장 내 괴롭힘, 보험 청구 조작, 과잉 진료.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소문 자자했어요. 수술실에서 간호사한테 물건 던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병원도 절대 안 받을 겁니다. 환자는 물론이고 직원도 저렇게 대하는 사람, 의사 자격 없죠. 일주일 만에 박경호의 이름은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가 이력서를 넣은 병원마다 거절 통보가 왔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장은 전 직원이 모인 강당에서 공개 사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장으로서 직원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은 환자의 몸뿐 아니라 마음도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직원들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원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병원은 변화합니다. 윤리강령 전면 개편, 직원 인권 교육 의무화, 그리고 직원 인권센터 신설을 약속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명자는 강당 뒤편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뒤, 이지은은 인사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이번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장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축하합니다. 직원지원센터 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요? 병원장님의 결정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직원들의 아픔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지은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년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명자 선생님이 우리 병원 직원 인권자문위원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음 날 병원 로비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문구가 떴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곳, 말 한마디도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 아래 작은 명패가 설치되었습니다. 직원인권센터 설립 제안자 윤명자. 명자는 로비를 걸으며 그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민서가 봤지. 내 아내는 다시 일어섰고 엄마는 세상을 조금 바로잡았단다. 6개월 뒤 병원 직원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이지은과 윤명자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상담 건수가 10건이었어요. 모두 해결됐고요. 지은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약도 끊었고 밤에도 잘 잤습니다. 잘했어. 이제 이 병원은 달라졌어.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이 환자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아마. 명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남긴 소중한 사람인데 당연한 거야. 그리고 지은아,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켜줘. 내가 겪은 아픔으로.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병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한 사람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